저는 올해 54살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는데 저는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져 살 자신이 없었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악몽이었으면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그래, 꿈이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생각하고 끝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악몽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동차 딜러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지방으로 갈 일이 많고 차를 운전할 일도 많아서 4년에서 5년을 주기로 꾸준히 차를 바꾸어 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오랜 고객이었고 그 여자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늘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생일이라서 선물을 보내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명절까지 착실하게 남편을 챙기더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고객이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딴 마음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도 바람 피울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속정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별난 분이라 제가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한 바가지 듣고 오는 날이면 남편은 그 앞에서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집에 오면 저를 달래주면서 맛있는 거 먹자, 바람 쐬러 가자, 마음을 풀어주었고 제가 어디가 아파 보이면 아무리 밤늦은 시각이라도 문 열어놓은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릴 때 밤낮이 바뀌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깰까봐 애를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했고 저한테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저는 어떻게든 가정은 지키고 싶었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어떻게든 남편 마음 돌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의 무엇에 꽂혔는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매달리고 시간을 주어도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저보다 그 여자가 더 애틋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자기가 있어줘야 한다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 여시가 당신한테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당신 지금 뭐에 홀린 거야? 잘 생각해봐. 이건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지금은 이게 전부일 것 같지만 아니야. 당신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한테 기껏 한다는 말이 미안해. 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웃음도 사랑도 주지 않는 해프지 않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뚝심같이 변치 않은 마음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국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이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성격이고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 속을 잘 몰랐던 겁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운동하러 간다고 나가고 저는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갔죠. 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남편 차가 너무 더러워서 마트 갔다가 세차 좀 해주고 와야겠다 싶어 남편 차를 몰고 마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나와 보니 그새 누가 차를 긁어놓고 갔더라고요. 살짝 긁힌 것도 아니고 살짝 차가 찌그러져 있을 정도로 긁힌 자국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연락처라도 남겨두고 가야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더군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설치해 놓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녹화가 됐을 거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혼자 열이 받아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꽂았죠.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차를 긁고 간 차를 확인한 기쁨도 잠시, 블랙박스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더 큰 것이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2차로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일행들과 헤어진 남편은 은근히 취한 채 차에 올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통화 괜찮아? 나 오늘 조금 취했어. 당신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나왔는데 당신 나 데리러 나와줄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이 토요일 저녁 나한테 전화를 했나,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를 남겼나 전화기를 확인해 봤죠.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당신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노래를 틀었고 차에서는 백지영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라는 노래더군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노래를 남편은 익숙한 듯 흥얼거렸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이런 노래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그게 재밌어? 뭘 그런 걸 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노래에 취한 듯 흥얼거리고 있었고 노래를 듣다 묘한 느낌의 탄식이 이따금씩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래는 그 여자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도착했고 여자가 도착하자 남편이 화색을 하며 맞았습니다. 나오느라 곤란하진 않았어? 남편이 눈치챈 거 아니야? 전혀.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잖아요. 당신만 나한테 관심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래방 갈까? 오랜만에 당신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싶어. 이 사람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아는 박양수가 맞나?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는 제가 아는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아무 감정 없는 껍데기하고 살아온 듯 하더군요. 여자를 불러낸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3시간 정도 함께 있었고 여자는 우리 차를 운전해서 남편을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남편이 그러더군요. 같이 택시 타고 가자. 내가 당신 집까지 바래다 줄게. 남편은 그 여자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보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가 우는 모습을 애들이 볼까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으며 저는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하루 날을 잡고 아이들을 피해 남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해 북한강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사랑해? 남편이 놀라며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알고 하는 얘기야.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거든.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차 가지고 나갔던 날 블랙박스로 확인했어. 술 마시고 그 여자 불러낸 거.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까지 왔었던 거 다 알아. 다 들었어. 설마 정말 사랑이라도 하는 거야? 그렇게 절절해? 그렇게 미치겠어? 그랬더니 남편은 만나기는 했지만 잠자리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을게. 당신이 하는 말 믿을 거야. 믿고 싶어. 그러니 앞으로 그 여자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약속해줘.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 후로도 제 눈을 피해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남편에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가 달려나왔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나 누군지 알지? 여긴 어떻게... 어쨌든 나가서 얘기해요. 집에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당사자끼리 얘기해요. 당사자끼리라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야. 이 문제의 당사자는 너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사자 가족이지. 그러니 나는 네 가족을 좀 만나야겠어. 아니, 저기요. 제발 여기서 그러지 말고요. 일단 좀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요. 그 여자와 내가 실랑이를 하고 있자 그 여자의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어?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저랑은 아는 사람 아니고요. 이 여자 제 남편과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어디 잘 알다 뿐이겠어요? 둘이 좋아 죽는 사이예요. 도둑고양이처럼 서로 몰래 만나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왜 이래요? 나와요. 나와서 얘기하자고요. 어쩐지 내 니년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했어. 얘, 내가 뭘 했어? 내가 전현 하는 짓 이상하다고 했지?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이년아!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집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제 남편을 찾아왔고 그 남자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우리 집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되었고 남편은 화가 난 듯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제발 그만하자. 제발 헤어져. 제발 부탁이야. 그 여자 남편하고 헤어지기로 했어. 그런데 나만 어떻게 가정을 지켜? 그건 그 여자를 바보 만들고 배신하는 거야.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당신 그 여자를 배신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럼 나는 뭐야? 당신과 지금껏 살아온 나는 뭐냐고? 나는 배신해도 돼? 우리 아이는 배신해도 돼?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화를 내고 애원을 해도 남편 마음은 변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나는 왜 빈 껍데기만 보며 살아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친 짓 그만하자 싶었지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후 2년을 버티다 우리는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참 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람나서 만난 여자가 자식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은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 사랑은 짧을수록 더 좋은 건가 싶더군요. 우정은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데 사랑은 오래될수록 빛이 바래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로는 잊자, 아예 없던 사람으로 생각하자 했지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어디 둘이 잘 사나 보자, 니들 어떻게 죽어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마음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에 병이 생기는 듯 했고 제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제 맘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다 버리고 만난 두 사람도 편치 못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헤어진 후 그 여자와 동거만 했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군요. 막상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남편의 재산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남편이 부담스러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동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자를 보고 여자 심경이 복잡했겠죠. 가정도 자식도 다 버리고 자신한테 온 남자가 자기라고 버리지 못할까. 여자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7년을 함께 살다 결국 파투가 났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 제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너무 힘들고 살이 자꾸 빠졌습니다. 왜 이러지? 피곤이 누적되어 그런가? 하루만 푹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했고 그 결과 궤양성 종양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병원을 옮겨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위암 4기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어떻게 4기가 될 때까지 몰랐냐고.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병원도 오지 않았냐고요. 애들 키우며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배가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러다 또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병을 키웠나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위암 4기면 심각한 거죠? 저 죽나요? 애들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많은데 저 가망이 없나요? 보통 위암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절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화학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화학 치료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생존율이 10% 정도인데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보이네요. 현실에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더군요. 난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이혼한 후 우리 애들 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버리면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요? 저 애들을 두고 이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딱 10년 우리 아이들 가정 꾸릴 때까지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살아야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제 인생이 불쌍하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항암하면 암세포 크기가 줄고 수술도 가능하다고 해서 항암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이 몸에 맞지 않는지 약만 먹으면 토해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려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신경도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우울증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웃어주고 챙겨줘도 시원찮을 판에 저도 모르게 계속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 같지 않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죽어도 애들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저를 보고 남편은 너무 놀라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몸이 상했어? 어디가 아픈 거야?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위암 4기야. 남편이 너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일도 그만두고 항암 치료 받고 있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애들 지금 고등학생이라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나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 애들한테 자꾸 짜증만 내고. 말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내 암 치료는 보험으로 하면 되고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내 퇴직금으로 하면 돼. 그러니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애들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은혜는 내가 잊지 않을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매일 봐도 보고 싶은 내 새끼들. 그렇게 보내고 나면 언제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새끼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죽는 건 아닐까? 설움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힘든 고비 참아가며 살아온 거 아닌데 우리 아이들 어떡해? 안 그래도 아빠 없이 자라 마음 한쪽이 허전할 텐데 나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도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애들 아빠니까 당신이 잘 챙겨줄 수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 당신이 잘 챙겨줄 거야. 지금 한 가지만 약속해줘. 우리 아이들 가정 꾸릴 때까지만 아이들 챙겨줘. 결혼한다고 데려오는 애도 괜찮은지 봐주고, 상견례 가서 그쪽 부모님은 좋은 사람인지도 좀 봐주고, 나 대신 거기까지만 부탁할게. 그것만 약속해준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렇게 해줄 거지?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남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죠.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아이들만 챙겨달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나.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혼자서는 자신 없어. 둘이 같이 하자. 내가 한 사람한테 미쳐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빈자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또다시 엄마의 빈자리까지 만들 수는 없어. 우리 아이들, 양쪽 부모가 다 필요한 아이들인데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어. 그 여자하고 사는 동안 이건 아닌데 수도 없이 생각했어. 그러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 길이 있을 거야. 둘이 같이 하자. 당신이 다시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이들도 챙기고 당신도 챙길게. 나보고 미쳤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나도 당신이 필요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붙잡을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던 사람이 위암 사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에게 다시 합치자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다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산다고 해도 수술에 항암 치료에 집만 될 게 뻔한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생각이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픈 상태야. 나도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은 더 괴로울 거야. 이런데도 괜찮겠어? 나는 당신 더 힘들게 했잖아.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일지도 모르지. 당신만 허락한다면 나 당신 곁에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후에야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9회째 항암 치료를 마쳤네요. 처음에는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 정도로 생각하자고 했는데 몸은 수술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위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섭고 떨립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 더 그런 것 같더군요. 이런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암 치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든 내색 많이 안 하고 참아줘서 고마워. 나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한테 고마운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날 찾아와줘서 고맙고, 나한테 당신을 맡겨줘서 고맙고, 날 믿어줘서 고마워. 나 잘할게. 지금까지 당신 힘들게 했던 것들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잘할게. 그러니 당신도 끝까지 잘 이겨내야 해.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저는 꼭 그러겠다고, 반드시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 사람을 미워할 일도 세상에 용서 못할 일도 없더군요. 모든 건 다 마음먹기 나름. 건강 되찾고 좋은 생각만 하며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가렵니다.